네, 안녕하세요. 헬로 붓다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한 3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 혜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곳에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받는 어려움이나 상처는 없을까? 그리고 그런 고통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에 마음 챙김이라던가 알아차림 아니면 자비, 연민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사실 요새 시간들이 코로나 시기다, 뭐 포스트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간다라고 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다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과 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삶은 혹시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번 잠시 동안 그 시간을 가져볼게요. 대체적으로는요, 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고 원래 하던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코로나 블루다, 뭐 코로나 레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좀 우울해졌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레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 의료기관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는 이런 곳인데요. 여기에서 국민 관심 질병 통계라는 거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냈을 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 정신과 진료 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났을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요. 2019년도에 정신과 진료 환자 수가요, 한 1121만 건이었대요. 그래서 1121만 건 정도의 그 치료가 있었다, 환자를 보는 건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년 사이에 2020년에는요, 1242만 건으로 약 100만 건 정도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래 그 증가 추세였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100만 건이 늘어난 거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장애나 질병의 종류를 좀 살펴봤더니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불안하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불안감과 관련돼서 불안 장애를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71만 명 정도, 약 71만 명, 이 정도가 이제 이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81만 명, 81만 사실 9천 명이에요. 그래서 약 82만 명 정도로 실제로 한 10만 명 이상의 환자 수가 늘어났다. 불안 증세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울증도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는 79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91만 명으로 2년 사이에 또 10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사실 정신과 진료도 늘어났고 그 안에서 불안장애 혹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수가 훨씬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심평원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 심평원에 따르면 20대의 경우에 우울증이 45%가 증가했대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반 이상이 증가한 거잖아요. 반 이상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코로나 시기 안에서 우울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자살률 같은 경우도 실제 코로나 이후에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좀 높은 편이에요. 항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도 실제로 조금 높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정신 건강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까지 오니 이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아동 청소년으로 좀 더 내려가면 실제 학교 생활 자체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스트레스나 우울 등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더 높다 혹은 우울이 높다라는 보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21년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약 75% 정도만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는 88%가 만족도를 보여줬었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시작된 이후에 확실히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도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나 초등학생들의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초등학생들의 우울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반 정도인 48%는요,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대요. 그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실제 부정적인 변화를 겪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니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스트레스가 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그 관계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통계를 살펴보면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와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진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대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실제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실제로 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됐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혼란을 겪게 됐고 특히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2년에 3학년인 아이들은 2020년에 입학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코로나가 갑자기 막 확산되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실제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에서 이 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기존의 학교 생활을 경험했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우울이나 스트레스 정도도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학생들의 건강적인 측면이 뭔가 조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모님들, 많은 선생님들 아니면은 다른 관련된 헬스케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요, 서울 학생의 건강 실태 분석을 보고서를 2022년도에 내놨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우울이나 과도한 걱정, 예민함이 2019년도와 20년 사이에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성인들도 굉장히 힘들고 청년들도 굉장히 힘들고 아동 청소년들도 힘든 부분들을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한된 사회관계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족, 또 불안정성,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시 긴장이나 우울, 스트레스는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긴장, 우울, 스트레스가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참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목격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을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어떤 바이러스가 다 확산이 되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이 트라우마적인 상황, 재난 상황과 같은 것을 겪는 거는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국지적인 현상으로는 분명히 나타난 경우가 있었지만 전 세계인이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있고 사실 이 재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트라우마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뭐 PTSD라는 이야기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전 세계인이 함께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코로나라는 트라우마를 우리는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요, 상처를 뜻해요. 트라우마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뭔가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든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 트라우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는 상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트라우마만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 큰 트라우마 뭐 빅 트라우마, 빅 T라고 하는데 사실 스몰 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상처로서 깊게 패여서 이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조금씩 더 심해져서 이제는 못 견디겠다.
그리고 내 삶의 다른 방식으로 내 원래 살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게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팬데믹은 우리에게 작고 큰 트라우마들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질병과 관련해서도 어떤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우리가 혐오라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확진이 된 사람을 보면은 뭔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어떤 걸 잘못했길래 저렇게 확진이 되었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검사도 하고 막 조사도 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다 공개되기도 하고, 그래서 확진자도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확진이 안 된 사람도 그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는 일종의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교육 현장에서도 이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C-Learning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Social Emotional Ethical Learning.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회정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다 싶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 이 트라우마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트라우마를 좀 다룰 수 있는 부분들, 트라우마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접목되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경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라우마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전에는요,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피해자로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뭔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재난 상황에 대한 것도 뭐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은 뭐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 그래서 이 왕따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로서 남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이런 큰 사건을 겪고 이런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왕따 피해자 학생에게는 네가 뭐를 잘못했길래, 애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 너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를 돌아봐 등등으로, 그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다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데, 뭐 예를 들면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그러면 네가 집 문을 잘 잠궜어야지, 아니면 네가 뭔가 단속을 잘 했어야지, 아니면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네가 그렇게 가방을 잘 들고 다녔어야지 등등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많이 보는 시선이 아직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런 시선들이 좀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우린 다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트라우마 상황을 다 겪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피해를 당한, 혹은 이런 상처를 입은 한 명 한 명이 무언가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운명적으로 이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라우마적인 관점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면 그에게
그 상처가 어떤 일로 인해서 생겼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네 잘못이니까 네가 너를 돌아보고 네가 뭔가를 변화시키려이 아니라 그 무언가 일어난 사건, 그것에 주목하고 그 사건을 뭔가 해결하거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죠.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네가 잘못했어 라는 관점에서 너 뭘 잘못했니? 라고 물어봤다면 이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 사람에게 있던 이 뭔가 죄책감적인 부분들을 확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그 일은 사실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어난 거는 아니야. 그리고 너는 분명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직면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불안이나 우울을 겪고 있다면, 혹은 학교에서 어떤 불만족감이나 사회의 단절, 뭐 이런 관계의 제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 힘든 것들을 느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에도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에게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걸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요,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받는다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트라우마를 겪었죠. 이 팬데믹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일종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 고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상처 한 번 받지 않아봤다라는 사람도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무덤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았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넘어져서라도 몸에 상처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처라는 걸 기본적으로 받고 산다. 그리고 고통도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트라우마를 조금 일상적으로 보는, 그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내가 막 아주 특별하게 어떤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나는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있고 나의 어떤 점이, 어떠한 강점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할 것인지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 이런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나아가는 거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복 탄력성에 기반한 치유적 접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난하던 그 무언가 힘든 사람들을 비난하던 관점에서 이제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비의 관점으로 실질적으로는 좀 회복 탄력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자비의 눈으로 우리에게, 그래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해서는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들도 활용할 수 있고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돕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다음 시간에 요런
트라우마적인 상황 혹은 상처를 받은 상황 혹은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회복탄력적인 기법들 그리고 명상적인 기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